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 여러분도 이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김영삼 전 대통령, YS 하면 딱 떠오르는 말 중 하나죠. 네. 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도 있고 이 말들처럼 그분의 정치 인생은 진짜 거침없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땐 돌파, 또 어떨 땐 엄청난 논란. 맞아요. 한국 현대사의 그 격동기를 정말 온몸으로 관통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김영삼이라는 인물,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구선 국회의원, 또,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기록, 이건 아직도 안 깨졌죠. 네, 맞아요. 만 25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기록을 가진 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보면서 그 리더십 스타일, 흔히 말하는 상남자 면모, 또 그 시절의 빛과 그림자까지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유복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민주화 투사가 되고, 네. 그러다 또 엄청난 논란 속에 삼당합당을 하고, 결국 대통령까지. 와, 그렇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 특히 결단력이나 추진력 이런 건 지금도 많이 이야기되잖아요. 맞아요. 문민정부 시절의 그 개혁들, 또 좌절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김영삼이라는 인물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 굴곡하고 그대로 겹쳐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정치 일대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비추는 거울 같다고 할까요? 아, 좋은 표현이네요. 그럼 그 출발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1929년 경남 거제도.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아버님이 김홍조 씨. 그 멸치어장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거의 손꼽히는 부자였다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YS의 오랜 정치 활동에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죠. 그런 환경이 어린 시절 성격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냥 부잣집 도련님이었을까요? 와,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일화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좀 배포가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옌 7살 때던가요? 아버지가 말리던 멸치를 어른들이 이렇게 슬쩍 가져가니까 뒷짐딱 지고 서서 다 큰 어른이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놈이지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 진짜요? 와, 어릴 때부터 보통이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부잣집 아들 이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기질이 학교 다니면서도 좀 나타났다고 들었어요. 통영중학교 다닐 때 일본인 교장한테 대들었던 이야기들. 아, 네네, 유명하죠. 설탕 부대에 일부러 구멍을 냈다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싸준 깍두기를 교장이 버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하면서 막 항의했다는 거. 이게 그냥 반항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반골 기질,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 이게 이제 YS 정치 인생 전체를 쭉 관통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천학과에 진학하고 또 웅변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죠. 네, 웅변대회에서 2등을 했는데 이게 계기가 돼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장택상 씨하고 인연을 맺게 돼요. 6.25 때는 학도연군으로 참전한 경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장택상 비서로 정계에 발을 딱 들여놓는 거군요. 네, 국회부의장, 국무총리 비서관 이런 걸 거쳐서 1954년, 바로 그때죠. 만 25세 4개월, 자유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이게 바로 그 최연소 기록, 아직도 안 깨졌다는 정말 대단한 시작이에요. 네,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거죠. 그때 피선거권 연령이 딱 만 25세였으니까요. 근데 YS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당선되자마자 자기 소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죠. 아, 그 유명한 4.4 5.입 개헌. 이승만 대통령 장기 집권 길을 터주려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족수 맞추려고 막 수학의 반올림 논리까지 동원했던 바로 그 개헌안이죠. 여당인 자유당 소속 초선 의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뜻 같이 하는 동료들하고 같이 탈당해서 야당인 민주당으로 가버리죠. 이야, 정치 초년생인데 대단한 강단이에요. 네, 이게 사실상 YS의 길고 긴 야당 지도자로서의 투쟁, 또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내내 야당 정치인으로서 민주화 요구에 선봉에 서게 되거든요. 1971년에는 40대 기술원 이걸 내걸고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섰잖아요. 이때 김대중 후보한테 지긴 했지만 결과에 딱 승복하고 또 지원 유세까지 해주고. 그렇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YS와 기J 두 거물의 애증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네, 유신 시대는 정말 더 큰 시련기였을 텐데요. 1972년 유신 선포 직후에 김대중 씨는 해외에 있다가 망명길에 오르는데 YS는 귀국을 택해요. 맞아요.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 유명한 발언을 하죠.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 정치가 없다. 유신 독재를 그냥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와, 그 시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이후 1974년에 신민당 총재가 되면서 더 강경한 야당 노선을 걷게 되고요. 물론 이제 75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단독 영수회담을 한 걸 두고 좀 비판도 있었어요. 투쟁 노선이 약화된 거 아니냐. 아, 그랬군요. 그 회담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논란이 있었겠는데요? 네. 뭐 당시 베트남 패망 직후라서 안보 위기감이 높았다. 뭐 이런 시대적 맥락을 좀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요.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그래도 대화로 좀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죠. 음, 하지만 이제 회담 내용이 공개가 안 됐고 그 이후에 YS 투쟁 강도가 좀 조절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혹시 밀실 야합 아니냐? 이런 의혹과 논란이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민당 총재 시절에 진짜 뭐랄까 극적인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979년 신민당 전당대회 때는 그 조폭들하고 직접 맞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네. 김태천 씨 조직 상대 계파가 동원한 걸로 알려졌죠. 네, 그때 뭐 깡패들에게 맞아 죽을 순 없다. 기어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배짱이죠. 그렇죠. 그의 담력, 투사적 기질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바로 그해에 터진 YH 사건 이게 또 YS의 정치 운명을 한번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아, YH 무역 사건. 가발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폐업에 항의하면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던 거. 네, YS가 그걸 허락했죠. 근데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 씨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정권은 이 사건의 배후로 YS를 지목하고 막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네, 결국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 이걸 문제 삼아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초유의 사태였죠. 이때 남긴 말이 또 유명하잖아요. 나는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YS의 그 결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록이죠. 근데 이 의원직 제명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옵니다. 아, 그쵸. YS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 마산 지역 민심이 완전히 들끓었잖아요. 네, 이게 곧바로 부마 민주항쟁으로 폭발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유신 체제의 종말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도화선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한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네요. 그렇죠. 11.6으로 유신이 끝나고 잠시 서울의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네, 그것도 잠시였죠. 전두환 신군부가 12.12, 또 57 비상계엄 확대로 권력을 잡으면서 다시 암흑기가 찾아오고 YS는 가택연금을 당하죠. 네, 정치활동 규제에도 묶이고 근데 집 앞에 진친 경찰들한테 나를 감금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속 양심까지 빼앗지는 못한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일화도 유명하잖아요.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물리적으로는 묶였지만 저항은 계속됐군요. 네, 1983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3주기에 맞춰서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무려 23일 동안이요. 23일 단식이요? 와, 목숨을 건 투쟁이었네요. 그렇죠. 생사를 넘나드는 투쟁이었는데 이게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흩어져 있던 민주화 세력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했고요. 신군부 정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의 상징이 된 거죠. 단식 투쟁 이후에는 야권 통합이랑 재건에 힘썼다고 알고 있어요. 김대중계, 그러니까 동교동계하고 손잡고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을 결성하고 네. 그리고 이 민추협을 기반으로 신한민주당이 창당되는데 1985년 총선에서 이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1야당으로 딱 부상합니다. YS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 거대한 시민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잖아요. 민주화 투쟁의 정말 가장 빛나는 성과였죠. 네. 근데 바로 그해 대선. 이때가 참 안타까운데 김대중 후보와의 단일화에 결국 실패하면서
노태우 후보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죠. 아, 이 87년 대선 패배는 YS한테 정말 뼈아팠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다음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제1야당 자리마저 디자이의 평화민주당에 내주면서 정치적으로 좀 위기를 맞게 되죠. 그렇죠.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YS가 던진 승부수가 바로 그의 정치 인생 최대의 논란이자 전환점. 바로 3당 합당이었습니다. 네, 이 결정 도대체 왜 내렸던 걸까요? 이게 참... 1990년이죠. 집권 여당인 노태우의 민정당, 그리고 김종필의 공화당, 이 세 당이 합쳐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 민자당을 만들어요. YS 본인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평가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뭐 오랜 민주화 동지들을 배신했다. 군부 세력하고 손잡은 정치적 야합이다. 이런 비판이 엄청 거셌죠.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이때 YS 곁을 떠나고요. 네. 또 호남 지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지역 감정을 더 부추겼다, 이런 비판도 상당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도 있잖아요. 당시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어렵고 차기 대선 승리도 불투명하니까 이건 뭐 고도의 정치공학적 결단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군부 정권의 그 핵심 세력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힘을 확보한 다음에 그 힘으로 군부 문화를 청산하고 문민 통치를 실현하겠다. 뭐 이런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해석이죠. 실리를 택했다. 네. 또 대선 승리에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금력. 당시 노태우 쪽에서 한 3천억 원 정도 정치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런 설도 파다했거든요. 아, 그런 설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조직력, 지역 기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던 조조의 결단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호랑이굴 작전은 성공한 셈이네요. 1992년 대선에서 민자당 후보로 나선 YS가 김대중, 정주영 후보를 누르고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되니까요. 네. 32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 문민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선거 막판에 그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지역감정 조장 의혹, 이런 큰 악재도 있었는데 이걸 딛고 승리한 겁니다. 문민정부의 출범,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군부 통치 시대가 끝나고 진짜 민간인 시대를 열었으니까요. 그리고 YS는 취임하자마자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속도와 강도로 개혁을 밀어붙이기 시작하죠. 네, 정말 숨가빴어요. 취임 열흘 만에 국내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들을 그냥 전격 경질하고 해체시켜버립니다. 와... 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한 말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였죠. 아주 단호하게 밀어붙였어요. 이게 사실 YS 정부 최고의 업적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죠.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군의 정치 개입 역사를 그냥 단번에 끊어낸 거니까 정말 혁명적인 조치였다고 봐요. 네, 이어서 또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성역, 검은 돈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지하경제, 이걸 겨냥해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죠. 또 고위공직자들 재산 등록하고 공개하는 거 의무화하면서 본인 재산부터 딱 공개했잖아요. 뭔가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개혁 동력을 얻으려는 그런 의도였겠죠. 맞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이것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죄, 부패 혐의로 구속해서 법정에 세웠고, 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또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 건물, 이걸 철거하는 결정을 내렸죠. 네, 이런 과감한 개혁 조치들 덕분에 취임 초 YS 지지율은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때 90%에 육박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90%요? 와, 대단했네요. 네, YS는 못 말려, 이런 유머 시리즈가 막 유행하고 젊은 세대들한테도 엄청난 호응을 얻고 YS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심지어 전통적으로 좀 비판적이었던 호남 지역에서조차 높은 지지를 보냈다고 하니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그 영광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임기 중반부터 문민정부가 좀 삐걱거리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대형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네, 사구공화국이라는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부터 시작해서 서해 회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정말 충격적인 인재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물론 이게 뭐 과거 개발 시대의 부실이나 안전 불감증이 누적된 결과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와이스 정부가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웠죠. 국민들 불안감도 커졌고요. 네.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좀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되면서 쌀 시장 개방 문제 때문에 농민들 반발이 엄청 거셌고 주한미군 범죄 처리 관련해서 불평등한 SOFA, 주한미군 지휘협정 이거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노동법하고 안기부법 이거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사회 갈등이 정말 극심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더 뼈 아팠던 건 임기 후반에 터져나온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에요. 특히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처남 김현철 씨. 이권 개입하고 비자금 받은 혐의로 구속됐잖아요. 이게 문민정부 이퀄 도덕적인 정부라는 YS의 정치적 자산에 정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한보 사태도 있었고요. 재벌 기업 한보그룹 부도랑 정경유착 비리 이것도 국민들이 엄청 분노했었죠. 그리고 국무총리나 장관을 너무 자주 바꾼다. 이것도 국정 난맥상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결정타는 임기 마지막 해인 1997년에 터진 외환 위기, 바로 IMF 사태였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죠. 임기 초에 90%까지 갔던 지지율이 이때 한 자릿수 6%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이게 YS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자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퇴임을 딱 2달 앞두고는 사실 뭐 국민적 공감대도 별로 없었는데 차기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논란을 남겼습니다. 그의 퇴임사에 이런 날이 있잖아요.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또 회고록에는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웠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문민정부 5년의 소회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퇴임 후에는 상도동 자택에서 지내면서 원로 정치인으로서 간간히 목소리를 내셨죠. 특히 보수 진영 정치인들에게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말년에는 뇌졸중, 후유증 같은 걸로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2015년 87세로 일기로 서거하셨습니다. 사인이 폐혈증하고 급성 신부전이었다고 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통합과 화합 이걸 강조했다고 전해지죠. 지금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고요. 자, 이제 김영삼이라는 인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참,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인물이에요. 호불호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네,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자면 역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의 역할과 기여, 그리고 군부 시대를 끝내고 문민 시대를 연 대통령이라는 그 상징성, 이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죠. 그렇죠. 특히 하나회 척결이나 금융실 명제 같은 거, 정말 누구도 엄두를 못 냈던 과감한 개혁을 밀어붙인 그 결단력과 추진력, 이건 YS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섰던 점도 중요한 업적이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아요. 역시 삼당 합당, 민주화 진영에 대한 배신이다, 정치적 야합이다, 이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요. 내 임기 말에 터진 IMF 외환 위기. 국가 경제에 정말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아들 김현철 씨를 비롯한 측근 비리 문제. 이것도 문민정부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고요. 임기 중에 있었던 그 잦은 대형 사고들, 이것도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남겼고 또 때로는 너무 독선적이다, 밀어붙이기식이다 이런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있었고요. 네. 근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좀 재평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MF 사태 원인을 꼭 YS 정부만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하나회 척결이나 금융실명제 같은 개혁 조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사적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분명한 건 뭐 좋든 싫든 한국 현대 정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인, 귀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리더십 스타일, 그러니까 강력한 결단력과 돌파력, 때로는 좀 거칠고 비타협적으로 보였던 그 상남자 리더십,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거침없는 언행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심을 관통했던 김영삼.
민주화 투쟁의 영웅에서 개혁 대통령으로 또 IMF 위기의 책임자로 정말 그의 삶은 영광과 좌절, 공과 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조차하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김영삼이라는 인물의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그의 강한 리더십이 남긴 유산은 무엇일지, 또 반대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 그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